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스카이 캐슬이 유행하고 난 다음에 황심소 캐슬도 한번 잠시 광고처럼 방송이 됐는데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 많은 분들이 그런 요청을 했어요. 아니, 스카이 캐슬 너는 김 선생보다 더한 이 학습 코디, 공부 코디를 황 박사님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뭐. 김 선생만큼 연봉을 줍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어떤 분이 진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 당신이 애를 참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데 애가 이제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한 명은 중3이 됐는데 대치동 청담동에 학습 컨설팅도 받았대요. 그런데 뭐 그 학습 컨설팅 보니까 이 아이 내신 성적 묻고 그리고 이래가지고는 뭐 인서울도 가기 힘들다. 그래서 아이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공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애야, 넌 공부는 왜 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니? 그냥 잘하면 좋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뭔지 그냥 착한 딸, 착한 아들로 지내고 싶어서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학원에 가면 주는 숙제는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매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내신 등급은 유지는 그냥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인서울은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을 이 학원에서 하는 학습 컨설팅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 낙담을 한 거. 근데 아이가 참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엄마는 엄마대로 얘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의욕은 있으니까 더 뭔가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에서 여러 군데 이제 컨설팅을 받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습 컨설팅, 뭐 학습 상담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공부를 자기가 즐겁게 하는 걸로 생각하느냐, 엄마의 요청과 부모님의 이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노동으로 생각하느냐, 이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저희 애 코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코디요? 있잖아요 선생님, 김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아이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본인이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 그냥 삶에 있어서 진로를 찾는데 공부하는 아이가 진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왜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그 공부를 한다는 게 뭔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는 원하는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원하는 삶은 부모인 내가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는 삶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이의 공부 문제 또 아이의 학습 활동에 대한 코디를, 물론 그렇다고 김선생님처럼 1년에 수십억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상담해주는 그와 똑같은 형태로 상담을 하는데 그 대신에 뭐 매일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이한테는 상담을 해줬더니 아이가 갑자기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사실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막노동, 중노동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뭐 탄광에서 석탄 캐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을 때는 이제 자기는 뭐 걔가 사실은 3, 4등급이래요. 1학년 때 성적이. 그러면 2학년 때도 3, 4등급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 거라고 벌써 생각을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결국 평균적으로 한 4등급 될 테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은 탔다. 아예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건 저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무리를 걸을 것이고 저 산을 옮길 것이다. 그거 보면 예수님도 뻥은 참 약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가지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공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믿고 행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기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 믿음이 생기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배웠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앞으로 알고 싶어 하느냐, 배우려고 하느냐, 이 마음이 진정한 학습에 대한 믿음의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재밌게 즐겁게 공부는 즐거워야 돼요, 무조건. 당장 바꾸긴 힘드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저도 꼰대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당신 부모가 당신한테 어떤 욕망을 당신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가, 그걸 아는 것이 당신의 삶을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뚜렷이 인식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바라는 거에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그거를 거부하고 그것과 싸우는데 10년, 15년 생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어영부영 보내다 보니까 저 나이가 20대 후반이네요. 30대 초반이네요. 사루 선생님 그랬죠? 네. 거의 30대 후반까지. 야, 본인 그러면 본인하고 비슷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시간을 보냈을 지금 중고등학생 청소년들한테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가급적 빨리 좀 자기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 근데 자기의 길을 찾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직업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나라를 갈 것도 아니고, 또 간혹 가다가 뭐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사장이 됐어요, 이런 고등학생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사기예요. 고등학생이 뭐 회사를 만들어서 사장이 되고 비즈니스를 한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천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애가 뭐 유치원생이 미분적분 문제 풀어서 수학 천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길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13살, 14살 때 박사를 받았어요, 천재예요 이러는데, 그 박사라는 거는 그 아이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13살, 14살 때 박사 받으면 걔가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럴 때 가급적 빨리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학습 코디, 공부 코디의 역할은 바로 그거를 아이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대학을 중요시하는 게 심리적 문제 요인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하고 물음이 왔는데. 그게 얼마의 영향을 미치냐 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느냐만큼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이게 스카이 대학에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는 스카이 대학의 존재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성한 대학을 들어가면 자기는 서성한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중경외시는 중경외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거를 사회적인 신분이나 등급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리가 대한민국의 아이들, 학생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역으로 스카이 대학을 간 애들은 그렇게 신분을 위로 잡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더 뭐 그러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데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스카이 대학을 간 애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쯤 되면 아,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그때는 와이드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와이드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고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을 가지죠. 물론 그 느낌은 서울대 학생들도 보통 똑같이 가져요.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참 힘든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예를 들면 스카이대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에 다닌다. 예를 들면 심지어 서울대 다니는 학생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삶이 아주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은 이제 스카이대 학생들도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뭘로 해야 되지 하는 이제 이 상황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그냥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기만 하면 내 삶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뭘 하겠다는 생각이 뚜렷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그걸 결코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지금 젊은 애들이 가지는 가장 큰 안타까운 문제인데 되게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해요. 스카이 대학 가기만 하면 네 인생이 풀린다. 또 스카이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네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 사실은 진짜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달라지느냐는 어떤 대학을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2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바뀌어지는데 부모들은 놀랍게도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다가 대학 들어가고 나면 완전히 손을 놔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스스로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 그런데 어떤 대학을 들어가든지 간에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자기가 10년 동안 뭘 하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일본의 손정희가 뭐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학벌이 좋아가지고 돈 잘 벌었어요? 아니죠.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에 뭐 스카이 대학 나와야지 최소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출세하냐. 좋은 대학 가야지만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너무 진부하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근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어느 대학을 들어가느냐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대학과 관계없이 20대에 들어가면서 자기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만들어 나가느냐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꼭 좋은 대학 넣으면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나쁜 대학 넣으면 뭐 더 소용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여기서 어떤 분이 대학교 1학년을 갔는데 갑자기 대학을 오고 나니까 부모님이 제 미래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같은 분인가 싶을 정도로 관여를 안 하시고 그때 부모님은 내 미래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 본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만 있으셨구나 하고 느꼈다고. 좋은 지적이에요. 정확하게. 어이, 그 친구 진짜 똑똑하네요. 대학교 1학년이 그걸 느꼈으면 그랬을 때 그 대학교 1학년생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진짜 이런 친구가 공부 코디가 필요한 거예요. 학습 코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일 때 공부를 한다는 게 단순히 책을 보고 외워서 시험 점수를 얻는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미래에 내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를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거든. 그거를 사실은 20대, 30대 성인들을 위해서 제가 주로 상담을 하면서 개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진로 문제를 상담을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성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게 대개의 경우에 10년만 너가 일찍 왔어도 그렇게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는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경우 15년 전에만 너가 진짜 오늘 지금 느끼는 걸 알았더라면 사료선생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20년입니다. 네, 20년 전에 사료선생이냐고 상담을 하거나 내가 사료선생 학습 코디를 했으면 20년 전 자 사료선생님한테 왔어요. 뭘 묻고 싶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외국 대학을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독일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길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라고 내가 묻겠죠. 예.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독일을 가서 하시고 어떤 분은 미국 가서 하시고 그걸 그냥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가 보기에 멋진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너는 따라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길로 향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죠. 네. 그럴 때 너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니? 그때 전공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 법학이었습니다. 법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내가 묻죠. 법학 공부하는 거 어때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죠. 그렇죠. 그러면 왜 법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법원 공무원이시니까. 부모님이 법원 공무원이니까. 어릴 때부터 판사 하셔서. 그렇죠. 법원에서 가장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네. 판사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사실 그때 지금 본인이 변호사로 일을 하지만은 그때 아예 그런 법원 공무원으로 본인이 있을 거냐,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할 거냐. 본인 사법시험 준비했어요? 그때는 거짓말하고 사법시험 준비 안 하고 컴퓨터 잡지 제가 좋아하는 거 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료 선생 보고 내가 뭘 조언했냐. 너가 컴퓨터 그런 거를 재밌어 하지. 그럼 사료 선생한테 내가 뭐를 하라고 그러냐 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적인 질서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공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그게 한 20년 전에 네. 그걸 했으면 그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는 거 그런 것이 가치를 어떻게 법적인 측면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 인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그게 가상화폐라고 그러거든.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하고 하는 거 내가 한 10년 15년 전에 리니지 게임을 연구하면서 그게 가장 핫했던 이슈가 아이템의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아이템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잖아. 네, 아이템. 맞습니다. 근데 그 아이템의 가치가 현질한다고 돈으로 사고 팔고도 하는데 실제로 그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아이템을 샀는데 그게 어떤 놈이 와서 나를 때려눕히고 빼들어 갔어.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가? 내한테 빼들어 간 사람이 정당한 것인가? 이게 법적인 논의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슈거든요. 그럼요. 그때는 그 소유권이 뭐 게임 회사한테만 있다. 아니다. 사용자한테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이 법하시는 교수나 하는 사람들이 대체 이해를 못해. 이런 이슈들 저거를 법하는 사람이 연구하면 이거 완전 노다지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대학 그 다음에 예일대학 이런 법대에서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럴 때 나는 내가 이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한국의 리니지 사용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거기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정해지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신기해. 심리학자가 그거를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 그래서 심리학자는 인간 행동과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간 행동의 범위가 현실이 아니라 게임 세계에서 마치 가상 사회인 것처럼 만들어지고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그래픽 이미지에 불과한 그 아이템이 뭐 100불, 1000불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현상만큼 흥미로운 인간 행동과 인간 심리가 드러나는 사례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야 놀랍다. 어떻게 그런 거를 연구하려고 그러냐. 아니 경제학이라는 거 이게 300년 400년 전에 만들어지는 게 다 인간이 왜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거에 대한 건데 그게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보면서 참 공부는 얼마나 재미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로 선생 그 공부 코디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지금 사로 선생은 그냥 한국에서의 변호사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리고 가상세계와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거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지금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뭐 잘 살았으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딴 나라 이야기 같나? 뭐 방향을 먼저 빨리 정하면은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좀 중요하다. 근데 낭비하지 않는다는 게 내 삶을 살아가는데 본인 스스로 그냥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게 허송세월 했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자기 삶이 상당히 보람차다, 또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애들이 뭐 5살, 6살 꼬마 애들한테 뭐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물어보면은 개그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개그 그 진행자가 나중에 그 직업 없어진다고 의사 얘기하면 의사도 없어져 변호사 얘기하면 변호사도 없어져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면서 너희 직업으로 정하지 말고 뭐 다른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직업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이 수천 년 동안 있었는데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럴 때 보통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몇십 년 후에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직업이 대체되는 거는 그 직업이 현재 사회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직업일수록 가장 먼저 대처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의사, 변호사 이건 사회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직업이에요? 높은 직업이에요? 높은 직업. 그러면 그게 대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말씀은 변호사나 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도 그렇죠. 방어적인 노력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재밌는 게 미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직업이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 의사 변호사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직업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를 네가 하면 안 된다라는 식. 그래서 네가 다른 걸 찾아야 된다. 그거는 협박이야, 협박. 그러니까 뭐 개그 프로니까 그런 협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5살, 10살한테 너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 질문만큼 잔인한 일이 없어요. 너가 커서 뭐가 될래라는 질문은 언제쯤 할 수 있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는 그 시점에 적어도 17세, 18세쯤 돼서 질문을 던지는 게 맞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너 커서 뭐가 될래라는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해서나 그 아이 본인을 위해서 상당히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거의 상당히 폭력적인 행위예요. 그 의사 변호사가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코딩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장사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 코딩을 잘했으면 빌 게이츠처럼 돼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처럼 돼 있을까요? 코딩을 잘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성공인지를 모르니까 네. 마치 컴퓨터를 하니까 코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짰어. 그것도 프로그래밍이라고 안 하고 코딩이라고. 네. 왜? 프로그래밍 한다는 말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써먹었거든. 네. 단어가 좀 이제 식상해서 그렇죠. 광고로 이제 코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씀이시죠. 뭔가 새로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새로운 변화를 뭐라고 이해할지 모르는 이 사회의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뭐 지식인이나 교수라는 사람,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지들이 가만히 있으면 지들이 무식함이 탄로나고 지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왜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그거 가져와가지고 마치 장사하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면 코딩 교육을 해야 된대.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인간 첫 번째 내 속에 저 사기꾼 멍청한 놈 이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 네,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그럴듯한 단어를 쓰는 건 문제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뭐 로봇이 대체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공포는 확실히 사람들한테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로봇이 대체된다는 로봇이 뭘 대체한다? 로봇이 사람의 많은 직업들을 뭐 없애고 대체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공포를 왜 유발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재미있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질까요?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 많아질까요? 노동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집 가사 노동을 해주는 사람을 구하기가 20년 전, 30년이 쉬울까요? 지금 쉬울까요? 지금 쉽다고요? 지금 우리 동영이 여기 없잖아요. 동영이 애 3명 낳고 나서 가사 도우미 구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호소를 했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요즘은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많이 데려오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다. 그럼 로봇을 쓰지. 예. 그런데 로봇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로봇가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직은. 앞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식당에서 요리하는 요즘에 뭐 셰프, 네. 셰프를 로봇 셰프가 대체를 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건 딱 레시피대로만 딱 그렇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직업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개성이나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로봇이 대체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에는 로봇이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로 하는 거는 더욱더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그 탐색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삶에 있어서 길을 찾아주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코디, 인생의 코디가 로봇이 할 수 있겠어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공지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황심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황심소 학습 코디를 만들고 사연을 받습니다. 황심소 학습 코디에서는 내 아이의 성격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각 아이들의 WPI 성격 유형에 맞춰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셜록황 지메일 또는 카톡으로 간편하게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황심소 전화번호 010-3919-7430으로 상담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황심소 학습 코디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사연을 보낼 때 꼭 WPI 프로파일과 성함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